제3장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레슨 1.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라. 거울은 얼굴을 비추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시절 마이크는 한 동네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마이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현관 앞에 앉아 그저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꿈도 목표도 없었고 늘 부정적이었다. 마이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자고 제안할 때마다 친구들은 시큰둥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대개 쓸데없는 짓이야 라거나 그건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라고 말했다. 마이크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왕따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 대학에 들어간 마이크는 여전히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났다. 그와 함께 그는 긍정적이고 배우려는 열의가 강하며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만났다. 그들에게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한 마이크는 앞으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야겠다고 결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크의 표정은 점점 한결 밝아졌고 자세도 새로워졌으며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는 지금 날로 번창하는 비디오 프로덕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따뜻하고 멋진 가정도 꾸렸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하나씩 성취해 나가고 있었다. 언젠가 마이크에게 고등학교 시절에 어울렸던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아직도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부정적이고요.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군요. 마이크는 아쉬운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그 친구들과 계속 어울렸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동네 식당 한쪽 귀퉁이에서 핀볼이나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마이크의 사례는 주변 사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습관적으로 특정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는 기절이 있고 그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혹시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다. 그 뜻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줄지 깊이 생각해보라. 여러분의 성장기에 부모님이 여러분과 어울리는 친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던 일이 기억나는가? 부모님은 분명 여러분의 친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을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부모님은 여러분이 친구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들과 비슷한 부류임을 인정받아 그 무리에 계속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의 친구 관계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어린 친구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테니 말이다. 독을 주는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 독을 주는 사람이나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독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한다. 독을 주는 사람이란 늘 부정적인 자세로 부정을 전파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전을 찾아보면 톡식은 독성이 있는 혹은 유독성이란 뜻을 정의한다. 독을 품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로써 독을 뿜어낸다. 반면 영향을 주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남에게 도움을 준다. 그들은 함께 있으면 즐겁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계속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만 얘기하면서 기분을 가라앉힌다. 예를 들면 힘든 경제적 상황, 살다 보면 오래 생기는 사소한 문제, 앞으로 닥칠 역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끔찍한 예견으로 여러분의 기분을 망쳐뜨린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신의 고통이나 아픈 얘기를 꺼내 여러분까지 그 기분에 빠지게 만든다. 이처럼 독을 품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까지 머리가 아파오고 기분도 가라앉는다. 동기부여 연설가 레스 브라운은 이런 사람들을 꿈을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심리학자 객 캔필드 역시 이들을 힘을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여러분이 그들에게 에너지를 빼앗긴 듯한 기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이 많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독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든다는 점이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힘이 넘치며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기분이 어떨까? 대개는 신선한 자극을 받아 몸에 에너지가 솟는 것을 느낀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밝고 좋은 에너지를 주위에 전파하려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위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따르게 된다. 더불어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는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 하면 곧바로 내 친구 존 레시시치가 떠오른다. 존은 아마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사람일 것이다. 나는 존과 얘기를 나눌 때마다 에너지가 솟구치면서 세상을 정복한 듯한 느낌에 빠져든다. 나는 내가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기되 10이 가장 긍정적인 것이라면 나는 나에게 9.5점을 줄 것이다. 내가 볼 때 존에게는 최소한 14점 정도는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는 평가의 범위를 뛰어넘는 사람으로 늘 긍정적이고 언제나 열정으로 가득하다. 설령 우연히 만날지라도 그는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 그의 이런 태도는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훌륭한 자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만약 존 같은 친구가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의 자세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할지 짐작이 가는가? 반복의 위력.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을지도 모른다.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다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건 말이다. 이 노래 정말 웃기는군. 그런데 얼마 후에 똑같은 노래를 다시 듣는다면 이어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면 그 노래의 차트 순위가 계속 오를수록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 노래를 여러 번 듣게 된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노래만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다. 그때 여러분에게 그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끔찍하다고 대답하리라. 그런데 왜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의식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알고 있다시피 그 노래의 인기가 떨어지고 라디오에서 자주 흘러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노래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흥얼거리지도 않는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마음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과 해가 되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을 진실이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어떤 노래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공만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 성공이 눈앞에 다가온다.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적인 메시지로 가득 채워라. 그러면 여러분은 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목표 달성을 위해 과감하게 전진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긍정적일수록 힘은 더욱더 커진다. 이러한 긍정적인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동기부여에 관한 책을 읽은 것이다. 축하한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 동기부여에 관한 테이프나 CD를 반복해서 듣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금상첨화다. 내 친구 스모키의 스펀지 이론. 나는 내 친구 글렌 스모키 스토브를 통해 자신의 중요성과 내 주위의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다. 스모키의 직업은 장의사로 그는 무려 45년 동안 그 일을 했다. 어쩌면 그의 직업을 듣고 잔뜩 찌푸린 인상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언컨대 스모키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다. 스모키와 통화를 끝낼 때마다 나는 정말로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진다. 스모키는 인간을 스펀지에 비유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뭐든 빨아들인다는 의미다. 가령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부정적인 사고를 빨아들이고 그것은 우리의 자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더욱더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 한 번은 내가 스모키에게 물었다. 만약 부정적인 사람들과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는가? 가능한 빨리 그 사람에게서 도망친다네. 오, 찰리 만나서 반갑네. 이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라네. 내가 다시 질문을 했다. 혹시 부정적인 사람을 친구로 둔 적이 있나?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잠깐 그런 적이 있었지. 잠깐이라는 말에 내가 호탕하게 말했다. 잘했네, 스모키. 당신의 우정을 재평가하라. 때로 여러분의 우정을 재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설령 수년간 쌓아온 우정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나를 믿고 한번 해보라. 이것은 절대로 사소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가? 여가 시간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라고 권하고 싶다. 아니면 아예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 것도 좋다. 내 말이 조금 잔인하게 들려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은 오래된 친구들과의 우정의 한계를 그어야 한다. 아니면 아예 관계를 끊어도 상관없다. 내가 강연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가 손을 들고 나를 냉혈한이니 이기적인 사람이니 하면서 비판한다. 다른 청중도 말한다. 부정적인 친구를 버리는 대신 돕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에게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 고유의 의도를 퇴색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 그들에게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경험으로 터득한 사실이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개 변화를 원치 않으며 흔히 부정적인 시각을 퍼뜨려 모두를 추락하게 만든다. 이들은 그저 자신의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뿐이다. 만약 부정적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왜 이들과 어울리는 것일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은 아마 퇴보하는 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쪽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부정적인 친구를 도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도록 해주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수년 동안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떠나야 한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함께 수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여기서 분명히 해둬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부정적인 친구를 떠난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으므로 떠날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결과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자신의 능력에 비해 덜 행복하고 덜 성공하는 것이다. 독을 퍼뜨리는 친인척. 여러분 주변에 독을 퍼뜨리는 친인척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건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다. 나는 가족에게서 등을 돌리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나는 조화로운 가족관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독을 퍼뜨리는 친인척이 여러분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한다고 본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거나 대화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 여러분에게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친인척이 여러분의 기분을 망쳐놓거나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비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대화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는 이미 주위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충분히 듣거나 보고 있다. 인터넷, TV, 신문 등 온갖 매체들이 쏟아내는 부정적인 얘기만 해도 벅찰 지경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친인척에게 부정적인 소식을 더 들을 필요가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 상대가 친구든 친인척이든 똑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다. 대화가 부정적인 주제로 흘러가면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며 상대를 비난하고 싶어도 꾹 참아야 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 대신 대화가 자연스럽게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친인척과 관계를 끊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단 그들의 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정적인 친인척과 만나는 일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긍정적인 직장 동료들. 어떤 조직이든 부정적인 사람이 어느 정도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가끔 이들과 협력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고 우울, 그늘, 낙담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과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도록 하라. 만약 직장에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자주 한다면 이제 그만두도록 하라.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오로지 부정으로 가득 채우고 싶을 뿐이다.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을 던져넣도록 내버려 두는 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일부러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신경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그저 그처럼 독을 퍼뜨리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만한 방법을 찾으면 그만이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늘 어울리던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애써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지 말고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어떤가? 고객과 밖에서 점심 식사 약속을 하거나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는 것도 괜찮다. 어떤 방식이든 점심 식사가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절대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실수를 하지 말라. 긍정적인 사람은 어느 조직에서든 환영을 받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조직 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자세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합법적으로 해고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관리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이제 직장 공동체에서도 직장 내 업무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자세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있다. 긍정적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지 말해주면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만약 여러분이 급여 인상, 직장 내에서의 승진, 사업에서 성공하기, 인간적인 성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늘려나가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가 높아지고 이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해준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보다 긍정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늘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된다. 나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만약 여러분이 크게 성공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것을 필수적인 일로 여겨야 한다. 여러분의 주변을 긍정적이고 영양가를 듬뿍 안겨주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라.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을 성공의 계단으로 끌어올려 줄 것이다. 레슨 2.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두려움에 직접 맞서라.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그 두려움은 틀림없이 사라질 것이다. 청중석에 앉아 동기부여 연설가 길 이글스의 연설을 듣고 있을 때만 해도 나는 그가 한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날 길의 연설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그는 소중한 말을 많이 해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한마디는 내 가슴에 깊이 남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성공하고 싶다면 기꺼이 불편해져야 한다. 조용히 되새길수록 길의 얘기가 지극히 옳다는 생각이 든다. 잠재력을 일깨워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는 기꺼이 불편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도 과감히 해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방법이다. 말은 간단하지만 새로운 역경에 부딪히거나 두려운 상황을 접하면 과감히 행동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건 나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나 역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단언한다. 그렇게 하면 분명 패배할 수밖에 없다. 만약 누군가가 성공한 사람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나는 두려움에 맞서 직접 행동한 사람을 추천하겠다. 두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새롭고 도전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겁에 질리거나 의심했던 적이 있는가? 그 두려움이 행동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한 번이나 그 이상 두려움으로 인해 몸이 굳어졌던 경험이 틀림없이 해봤을 것이다. 나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기에 누구나 겪게 마련인 자연스러운 감정인지도 모른다. 또한 누구에게나 남보다 특별히 더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 가령 어떤 사람에게는 번지 점프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주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희열감을 안겨준다. 어떤 사람은 청중 앞에서 연설하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낯선 이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이나 데이트 신청을 두려워한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든 어리석은 것이든 상관없이 이 규칙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두려움은 멕시코의 게레로 주위에 있는 아카폴로의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번지점프처럼 신체적으로 위험한 일 혹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은 상황에 놓였을 때의 두려움이 아니다. 이처럼 위험한 일은 나 역시 두려워한다. 사실 그런 것은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도전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두렵기는 하지만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편안하고 익숙한 안전지대.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익숙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경우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이 중요한 개념을 잠시 살펴보고 이것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개발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안전지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일정한 범위를 말한다. 원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모두 친숙하고 위협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일상적이고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친구 혹은 직장 동료와 대화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러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할 상황에 놓이거나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 그림에서 X로 표시된 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표시가 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일을 하는 것이 더욱 두렵게 느껴진다. 갑자기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은 긴장하고 불안해한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한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친구들이나 가족이 뭐라고 할까?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다. 앞의 그림에서 여러분에게 X에 해당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말해 한 단계 더 높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전 앞에서 여러분을 망설이게 만드는 두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잠재 고객에게 다가가는 듯한 두려움인가? 직업을 바꾸는 것이 두려움인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려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가?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두려운가?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두려운가? 그 X가 무슨 일이든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라. 수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이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반적인 두려움의 유형. 강연을 할 때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카드를 나눠주고 직업적, 개인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두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런 다음 그 카드를 모아 큰 소리로 읽어준다. 과연 사람들은 그 카드에 어떤 내용을 썼을까? 흥미롭게도 직업이나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하다.
여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답을 몇 가지 알려주겠다. 대중 앞에서 연설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모든 청중을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이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2. 아니오라는 대답을 듣거나 제안을 거절당하는 것. 이것은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다. 특히 통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많이 한다. 3.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나는 해가 갈수록 이 대답을 적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상당히 높으며 이미 취업한 근로자 중에서도 근무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주 많다. 하지만 단지 바뀌기만 바랄 뿐 무언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많다. 4. 관리자나 이사에게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 이 대답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5. 고위 간부와 대화하는 것. 수많은 평직원, 심지어 관리자들도 조차 회사의 임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뿐 아니라 사장이나 회사의 경영진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망설인다.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나 바보로 여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6. 실수와 실패. 이것은 실수나 실패가 두려운 나머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다. 앞에 열거한 일반적인 두려움의 유형을 보고 조금 놀랐는가?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거나 과거에 느껴본 두려움이 있는가?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에서 이런 경험을 어느 정도 해본다. 앞에 열거한 두려움의 유형 외에 여러분이 따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든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함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을 회피할 때 얻는 것. 어떤 문제에 부딪혀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대개 그 불안감과 공포를 회피하기 위해 애를 쓴다. 나도 과거에 그랬었다. 그렇게 두려운 일을 피하면 그것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확실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했다면 어떨까? 당연히 프레젠테이션을 걱정하느라 잠을 설치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경험할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회피해서 얻는 것은 이게 전부다. 일시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말이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난 뒤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라. 두려움을 회피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것 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수천 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지만 그 외에 다른 이득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 여러분이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려움을 회피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대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자존심이 한층 꺾인다.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실망스럽다.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방해한 셈이다. 삶이 따분하고 지루해진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잠깐 회피하는데 이 정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가 보기엔 지나친 대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잠깐 불편한 것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기꺼이 이런 대가를 치르려고 한다. 여러분, 그건 정신 나간 짓이다.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두려움에 기꺼이 맞서려는 의지가 없는 한 여러분은 결코 크게 성공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의 전략. 고등학교 시절 나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고 셀프 이미지가 아주 낮았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데이트를 신청해서 거절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얼굴을 본다면 그렇게 못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톰 크루즈처럼 잘생긴 것도 아닌데 어찌된 일인가 싶을지도 모른다. 방법은 간단하다. 절대로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일이 없다. 즉 누군가가 내게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내가 뭘 얻었는지 아는가? 나는 나 자신이 끔찍하게 싫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나는 무기력했고 어떠한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내 스스로 성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두려움에 맞서지 않고 회피한 나는 친구들이 데이트를 하는 동안 홀로 남아 있어야 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지 아는가? 여러분의 예상대로 아주 형편없었다. 여러분이 의아해할 것 같다 하는 말이지만 사실 나는 데이트라는 것을 몇 번 해봤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애써 주선해 준 것이었다. 나는 남이 내게 NO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나 자신에게 NO라고 말하고 있었던 셈이다. 어떻게 해서든 두려움을 회피하려 한 내 전략이 내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는지 짐작이 가는가? 만약 내가 고등학생 때 누군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면 그중 몇 명은 분명 NO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아는가? 그런다고 내가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어쩌면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해서 결국 한 번쯤은 예스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서서히 거절의 두려움에 맞서기 위한 그런 말을 떼기 시작했다. 다행히 하면 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로스쿨에 들어간 뒤에는 운 좋게도 돌로레스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와 나는 결혼한 지 무려 30년이나 되었다. 새로운 인생. 나라고 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을 나 역시 느낀다. 지난 30년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먼저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성공한 내가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수줍음 많고 불안정하며 두려워하고 자기중심적인 나도 보인다. 내가 과연 동기부여 연설가가 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가? 다행히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수백 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움 앞에 섰을 때 행동하는 법을 배운 덕이다.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몇 년을 허우적거린 나는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전에 내가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면 영원히 두려움에 맞서지 못했을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자세는 내가 필요한 행동을 할 때 엄청난 추진력을 달아주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비록 두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나는 훌륭한 자세로 무장한 뒤 조금 두렵기는 했어도 내 인생에 적극 뛰어들어 잠재력을 개발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결심하자 의욕이 생기면서도 자신감도 늘어났다.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었고 그로부터 내 앞에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 두려움에 기꺼이 맞서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려 할 때 여러분이 받게 될 엄청난 보상이 이제 보이는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두려움이나 불안감 없이 불편한 상황에 맞서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아마 여러분은 뛸 듯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안 됐지만 그런 마술 같은 해결책은 없다.
나는 마술사처럼 요술봉을 휘저어서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을 단숨에 없애줄 수 없다. 그러면 좀 두렵기는 해도 성공이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해낼 용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에 그처럼 두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면 나는 그 상황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잘할 수 없을 거야. 남들이 나를 비웃거나 조롱할 거야.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할 거야. 왜 그 일을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매달리는가. 잘해낼 걱정만 하면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만다. 만약 여러분이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했다면 결과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단계를 밟아 차근차근 두려운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성자라고 생각하라. 분명 여러분이 성자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 일에 참여해서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성자다. 두려워도 전진하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청중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보자. 만약 여러분이 비록 두렵긴 하지만 그 일을 해낸다면, 다시 말해 일어나서 청중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성자가 된다. 설령 무릎이 후들거리고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이런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여러분은 도전 앞에서 두려웠지만 어쨌든 부딪혔다. 그러니 당연히 축하받아야 한다. 일단 두려움을 딛고 도전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고 하늘을 날아갔듯이 기분이 좋아진다. 처음부터 세계 최고 연설가처럼 환호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게 무슨 대수인가? 현실을 바로 보라.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뛰어난 연설가가 될 수는 없다. 첫 번째 게임을 치렀다고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가 될 수 있는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가 될 수 있는가? 어떤 기술이든 그것을 연마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러고 보니 내가 처음으로 동기부여에 관한 연설을 할 때가 기억난다. 그때는 1988년이었고 내 연설은 뛰어남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 당시 나는 부동산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을 뿐이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했고 노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다행히 준비를 열심히 한 덕분에 청중은 따뜻한 호응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훌륭한 연설자로 생각하기까지는 정말로 긴 시간이 필요했다. 두 번째 연설에서는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 내 기억에 5번 정도 연설을 하고 난 뒤부터 노트에 점점 덜 의존했던 것 같다. 그 이후로는 청중과의 호흡도 잘 맞았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매년 전국을 돌며 수천 명 앞에서 연설을 하는 직업 연설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1988년 두려움을 가득 안고 굉장히 서툴게 입을 뗀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녀는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안전지대를 끼고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한 여성의 얘기를 살펴보자. 그녀의 이름은 도티 버먼으로 그녀는 32년 동안 뉴욕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했다. 사실 그녀는 10살 때부터 쇼 비즈니스에 진출하고 싶어 했지만 그 일을 자신의 직업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다가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이 주는 수입과 혜택을 선택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그녀는 틈틈이 노래를 작곡해 공연을 시작했다. 비록 취미생활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그 일은 그녀의 꿈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고 마침내 1980년대 말 도티는 결단을 내렸다. 교사직을 그만두고
공연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1988년 여름,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일을 하려니까 엄청난 공포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고민을 거듭하는 그녀는 전혀 모르는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너무도 두려워서 사직서를 처리하고 다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꿈이 꿈틀대고 있었고 시시때때로 살아나 그녀의 마음을 재촉했다. 결국 6개월 뒤인 1989년 1월 그녀는 두려움에 맞서기로 결심하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50대의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1992년 도티는 여성 1인 뮤지컬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기 시작했다. 공연 내용은 교사라는 안정된 직장을 떠나 쇼 비즈니스에 진출할 때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1998년보 이제 60대에 접어든 도티는 나는 컴퓨터와 사랑에 빠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기시가 넘치고 사람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노래가 담긴 CD를 발매했다. 그와 더불어 뉴욕의 카바레에서 공연하는 풍자극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계속해서 극장과 카바레를 돌며 자신이 부른 노래와 이야기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공연했고 전국의 여러 단체에서도 무대에 올랐다. 여기서는 지극히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사실 도티는 직업을 바꾸기 위해 엄청난 도전과 걸림돌을 극복해야 했다.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도티는 이렇게 말한다. 평생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두려움에 맞서서 우리가 꿈을 추구하도록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도티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하라.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웰도 에머슨은 그의 말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충고를 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그 두려움은 틀림없이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 충고가 진정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앞에서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때 여러분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다룬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라.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좌절감과 불행 그리고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조금 두려워도 괜찮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있는 법이다. 차이가 있다면 성공한 사람은 설령 두려워도 행동으로 옮겨 앞으로 나간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맞서는 순간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더 큰 자신감을 느낀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미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돌며 수천 명에게 연설을 했다. 그러니 내내 나는 두려움에 맞서서 행동한 뒤 후회하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결단코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두려움을 회피하느라 자신의 꿈마저 잃어버린 뒤에 후회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만났다. 내 친구 버커 해지스가 종종 얘기하듯 후회가 꿈을 대신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꿈을 향해 기지개를 켜고 전진할 준비를 하라. 두려움에 기꺼이 맞서서 안전지대를 확대해야 한다. 용기라는 근육도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자꾸 사용함으로써 키울 수 있다. 계속해서 움직여라. 자꾸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그것이 안전지대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는다. 여러분이 망설이지 않고 안전지대를 확대해 나가면 여러분은 또 다른 보상을 받는다. 즉 어느 한 분야에서 두려움에 맞서
행동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긴다. 내 경험으로 보건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령 연설가로 살아가는 것에 점점 익숙해질수록 보다 나은 세일즈맨, 보다 나은 사업가, 보다 나은 청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마음껏 시도해보라. 이때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고난과 도전에 몸을 던지기를 꺼려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는다.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라. 이것은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자세다.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나서라. 그것이 곧 여러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주도하며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